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유광하라는 인물이 썼던 편지 한 장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동학농민군의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농민군 측 지휘관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번거로운 인사말을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나라가 환란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광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왜군과 함께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에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라네. 그러나 상황이 몹시 어려워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는 고초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네. 전에 보내준 얼마간의 재물은 유용하게 썼다네. 근래 사정이 그전보다 어려워서 다시 한번 돈을 이 인편에 보내주길 청하니 다시 살펴보내주게. 아주 급하네. 바라고 또 바라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네. 나라의 운명과 뒷일은 맏동생에게 부탁하겠네. 몹시 바빠 예를 갖추지 못했네.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이 편지는 등재된 총 185건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학농민군이 남긴 기록으로서 한문 편지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광하 편지 내용에는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군자금을 조성했는지, 전투 중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사료적인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중요성을 인정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오늘은 이 편지의 작성자 유광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가 남긴 이 기록은 농민군이 남긴 유일한 한문 편지인데요. 유려한 문장을 한문으로 썼다는 사실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소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남긴 그 편지의 문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한문 문장이어서 유학을 제대로 공부한 유학자, 양반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통종대부 이렇게 직품을 받은, 그게 이제 실직인지 여부는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높은 벼슬을 받은 기록들이 족보나 비문에 나오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양반가에서 성장을 했고, 바로 앞이 그 영산강 그 줄기가 이렇게 있는 그 평야지대가 지금은 나주호가 들어서 있지만, 그래서 어떤 농업 생산량이 높았던 지역이고, 부유한 지주이자 양반집 후손이었던 유광하.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살 수 있었던 유광하. 그는 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는 고초를 겪어가며 농민군의 편에서 싸웠을까요? (1894년) 유광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광하는 글 꽤나 쓴다는 양반들 사이에서도 문장가로 이름난 지방의 유명한 유생이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양반인 유광하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입신양명을 꿈꿨을 겁니다. 반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면 의병이 되어 나라를 위해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1894년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나라는 외세와 한패가 되어 백성들을 때려잡고 있었습니다. 민중의 편에 서자니 나라의 적이 됐고, 국가의 편에 서자니 민중의 적이 됐습니다. 여기서 유광하는 민중의 편에 서서 외세에 맞서 싸웁니다.
유광화가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정확한 계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894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 짐작해 볼 순 있는데요. 1894년에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수탈, 그리고 나라의 과도한 세금에 견디다 못해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농민군은 이때 한양에서 보낸 왕의 군대까지 격파하고 전라도의 수부, 전주성을 점령하는데요. 이 시기를 동학 농민혁명 1차 봉기라고 부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학 농민혁명은 구시대적 봉건주의를 없애는 게 주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1894년 6월 21일을 분기점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6월 21일 경복궁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파견된 일본군은 경복궁을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왕 고종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동학 농민군에겐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봉건을 외쳤던 동학 농민혁명이 구국운동의 성격마저 띠면서 지배층인 양반층도 대거 참여할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시점 또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차 봉기의 경우에는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것을 추진한 사람들이 1차 봉기의 주도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했고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외적 또는 외놈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관점이었고 특히 유광화도 그런 경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편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1차 봉기에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고 2차 봉기에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왜군과 함께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의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라네. 편지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유광화가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군, 즉 일본군을 몰아내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 나라의 제도를 바꾸는 혁명군이라기보단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의병으로서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나라와 함께 해야 한다. 왜군과 싸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 유광화의 편지에는 나라를 위해 근심하는 그의 진심이 잘 담겨 있는데요. 유교의 축을 실천하고자 하는 양반으로서의 자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광화처럼 양반층 내에서 농민군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운 사례를 적잖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유교에서의 충은 국가 혹은 왕에 대한 정성을 다해야 하는 도덕 규범을 뜻합니다. 이는 유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동학 농민군은 1차 봉기 당시 왕의 군대에 직접 맞서기도 했던 엄연한 혁명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교의 핵심 가치인 충과 상충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광화는 조금 그 유교적 소양을 갖지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또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차 봉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침범하고 이런 과정에서 고정을 정점으로 하는 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서 이런 외적을 몰아내는 데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학을 공부한 양반층 중에서는 민보군을 조직하거나 민보군에 가담한 사례도 많습니다. 민보군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유생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였습니다. 민보군이 되어 농민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 중에는 훗날 의병이 되어 순국한 사례도 적잖이 있습니다.
유광화는 양반층으로서 민부군이 되어 농민군의 진압에 앞장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분적 질서보다는 나라와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2차 분기가 일어날 때 많은 그 유생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상황에서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보군을 조직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것보다는 조선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동학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들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짐작해보면 양반층 내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가치관에 따라 함께 싸울 수도, 서로에게 총과 칼끝을 들이밀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스승 아래에서 공부한 중마고우끼리도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동학농민군 대접주 이방원과 유학자 김한섭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방원 장군이라고 대접주가 있습니다. 본명이 이정석입니다. 근데 그 이정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편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동학에 1892년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 1890년에 면암 최익현 선생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면암 선생한테 편지를 보낼 정도 되면은 보통 이상의 유학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똑같이 자흥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한 분은 이방원 대접주, 그리고 한 명은 학자로 유명한 오남 김한섭, 그리고 또 한 명은 사복제 송진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유학자로, 한 분은 동학으로 나가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남 김한섭 선생이나 아까 그런 분들이 동학으로 가지 말고 다시 와라고 계속 그 회유를 하고 어쩔 때는 약간 협박을 했겠죠. 근데 결국은 동학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동문록에서 그 말하자면 제자들 명단에서 오려내는 것을 삭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 다 싸우게 되죠. 그리고 동학군하고 싸우고 하다가 오남 김한섭 선생은 먼저 동학군한테 절명을 하고, 이방원 장군 이정석 선생은 한번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그 다음에 5월 달에 아들하고 두 분이 처형을 당합니다. 아따, 지금까지 접착국에 다 넘었는데. 유광화의 휘하에는 700명의 농민군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는 농민군의 군수 물자와 보급을 담당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광화가 이 편지를 쓴 시기는 1894년 11월경으로 추정되는데요. 11월의 추운 날씨에 허벌판에서 이불 하나 없이 잠을 청하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700명의 농민군을 이끄는 대장 유광화의 입장에서 이들을 무장시키고 먹여 살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농민군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을까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당시에 농민군 주력 부대는 공주를 거쳐 서울로 북상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손아중과 최경선이 이끄는 부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나주가 여전히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광화는 손아중과 최경선이 이끄는 농민군에 합류해
나주 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 나주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 무렵에 나주 읍성 서성문에서 109명의 동학 농민군이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는 그럴 만큼의 대규모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편지가 써진 9월쯤에는 이미 상당 규모의 그 전쟁,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그 자료나 기록에 보더라도 이게 군자금을 또는 실제 그 군수 물자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일전에 한번 그 군수 물자를 요청해서 잘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하니까 어렵지만 군수 물자를 조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약탈하고 또는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탈취하고 이런 것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물자를 조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안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힘겹게 군대를 이끌어가던 유광화. 혼란한 전시 상황이었음에도 백성을 약탈하거나 남의 것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유광화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농민군은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게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데요. 이후의 전투에도 계속해서 패하며 대부분의 농민군은 결국 해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광화는 최경선과 함께 끝까지 저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894년 12월 1일 손아중과 최경선은 광주에서 군대를 해산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최경선은 농민군 200명을 이끌고 끝까지 저항을 이어나가는데요. 대부분의 농민군은 여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유광화 역시도 이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날짜는 1894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또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광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외근과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안위를 포기하고 목숨을 던진 유광화가 남긴 편지. 그의 손자 고 유기룡 선생이 소중히 간직해온 덕분에 이 편지는 오늘날 그 원본이 무사히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증조할아버지 되시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기념비 하셨을 때인 2006년도 10월경에 저는 알았죠. 그 모든 일을 아버지가 손수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야 이런 일이 있다 정도. 그 이상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안 하셨습니다. 유상영 씨가 증조부 유광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2006년 유광화 기념비를 설립할 때 비로소 증조부가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유광화 기념비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던 분은 바로 유상영 씨의 아버지, 고 유기룡 선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친께서 10대 때부터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셨거든요. 식구들 생계를 위해서는 객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동학농민을 하셨던 분이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우셨고 고맙고 그래서 보존하고 싶었던 거죠. 유상영 씨의 아버지 고 유기룡 선생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어릴 적부터 객지 생활을 했는데요. 조부 유광화의 기념비를 건립하는 일부터
조부의 희생과 진심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더 본인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예, 그것이 제일 컸죠. 그래서 이손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런 기념비하고 유족비를 다 세우셨죠. 기념비를 세우시기 1년 전부터 굉장히 아버지가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족비하고 기념비를 세우신 후 몇 년 아니다 돌아가셨어요. 2006년도에 1년 있다 돌아가셨네. 어찌 보면 아버님께는 이게 수건 평생을 약간 수건 그렇죠. 같은 거겠네요, 진짜.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수건 사업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 비로소 알게 된 선조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건 평생에 걸친 후손들의 노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남은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생기고 동학기념의날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인식 전환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항일 독립이라는 이것에 대한 인식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2차 봉기 같은 경우는 민비 황후 시해라든지 청일전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연결돼서 분명히 대상이 정확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국제전쟁입니다. 독립유공자 서운이 1895년 의병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95년 초에 의병이 일어났으면 그 한 3개월이나 4개월 전에 1894년 12월 달, 10월 달에 3, 4개월 차이잖아요. 그 3, 4개월 차이를 동학하고 의병 독립하고 기업이 없이 연결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독립의병하면 더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동학 그러면 같은 의미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이제 우리 일반의 그건 이제 교육과도 관련이 되겠죠. 올해가 130주년인데 이렇게 130년 세월 그러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입니다. 기록이나 자료도 인멸되고 없애버리고 숨겨버리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하려면 더 어렵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더 체계적으로 찾고 정리하고 모으고 현창하고 명예를 회복해주고 이런 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